미국 정부는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500조 규모의 투자 계약을 거절한 한국에 사실상의 제재 폭탄을 퍼부으며 굴복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죠. 초강대국인 자신들에게 감히 맞설 나라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이 끝난 직후 삼성이 전면 철수를 선언하자 미국 전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년에 걸친 동맹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백악관은 뒤늦게 한 연구원이 남긴 오래된 보고서를 찾아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보고서가 휴지 조각처럼 내던져진 그날 이후 연구소는 한동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했죠. 세상은 이미 거대한 톱니의 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정작 그 톱니를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했습니다. 백악관은 스스로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변수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한국은 일본의 과거 전례를 답습할 수많은 카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내 보고서는 단지 젊은 연구원이 상상한 가능성 낮은 비관적 시나리오 혹은 감정적인 경고로 치부됐습니다. 옆자리의 선임 연구원 마크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이 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정치란 원래 숫자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저 위 사람들은 자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거든. 충고인지 위로인지 모를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석가로 보였겠죠.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첫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몇몇 선임 연구원들은 커피를 들고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 정부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협상의 여지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크가 내게 윙크하며 속삭였죠. 자,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되는군. 저쪽에서 얼마나 울상지으며 매달리는지 두고 보라고. 5분 안에 유감이란 단어가 나오고 10분이면 협상을 구걸할 거야. 내 길을 걸어도 좋지 않겠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한국 정부 대변인의 표정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감수한 듯한 담담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의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빌미로 우리 국민을 억류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웅성거리던 동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정신인가?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마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저렇게 나온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느니 원칙에 따라 정당한 관세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구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협상을 예상했지 정면 대결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건 폭도를 지나던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힐끗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죠. 쇼가 꽤 거창하군. 겁을 먹으면 목소리만 커지는 법이지. 저러다 자기 발등을 찍고 울면서 매달리게 될 거야. 대안도 없는 것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동료들은 안도한 듯 따라 웃었죠.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부위원장은 어깨를 으쓱하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정말 한국이 아무런 카드도 없이 허세만 부린다고 믿는 걸까? 저 또한 속으로는 대안이 정말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었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진짜 힘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벼랑 끝의 허세인지 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데이터가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끔찍한 파국만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자본은 위험한 곳에 머물지 않는 법이죠.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로이터 통신 긴급 속보가 깜빡이었죠. 현대자동차 그룹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증설 계획 무기한 보류 결정. 저는 무의식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 압박용 제스처일 뿐이야. 관세 폭탄을 맞느니 공장 하나 보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백악관의 시각과 똑같았습니다. 현대차는 남부경제의 핵심 기업이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움직임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번엔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연구소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건 뭔가 이상한데. 누군가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는 LG까지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제스처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거대한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옆자리의 마크는 굳은 표정으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LG의 공급망 데이터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던 것 같죠.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 그가 낮게 내뱉은 욕설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한 듯 했어요. 그리고 오퇴근을 앞둔 시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SK온의 켄터키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 사실상 중단 선언이었죠. 연구소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 중 3곳이 미국 시장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탈출의 신호탄이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지아나 테네시에 있는 지인에게 현지 분위기를 묻는 듯 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뭐라고? 벌써 협력 업체들이 철수 준비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이야. 한선임 연구원의 중얼거림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 말에 동의하듯 곳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머리를 차갑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내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뿐이죠. 미국이라는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지대로 바뀌었고 기업들은 그 위험을 피하려 가장 빠른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모두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모니터 속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들이 살아있는 듯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고했잖아 하고 말이죠. 머리를 식히려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어느새 다가온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선, 자네 표정이 좋지 않군. 자네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의 말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예측은 맞았지만 경고는 틀렸으니까요.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 결국 제 말은 경고가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했어요. 원래 진실은 불편한 법이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니까요. 데이비드는 내 옆에 서서 워싱턴의 불빛 가득한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불안하고 위태롭게만 보였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분석은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있더군.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내 분석에 빠진 변수가 있을 리 없었다. 경제지표, 정치 리스크, 심지어 주요 CEO들의 성향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물었다. 그게 뭔데요? 데이비드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자존심이야, 이선.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존심이라니, 그건 데이터로 계산할 수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가장 비과학적이고 불확실한 감정이었다. 예측 모델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변수였다.
자존심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어떤 지표보다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렇지. 그들은 수십 년간 위기를 견디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심이지. 그러나 나는 반박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이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수십조짜리 시장을 포기하는 건 비합리적이에요. 감정은 경영에서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미숙한 제자를 바라보는 선생님 같았다. 자네가 한국 기업을 미국식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래. 한국에서 대기업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때로는 그 나라의 자존심 그 자체지. IMF 시절 기억나나?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던 그때 말이야. 그들은 그때 깨달았어.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함께 무너지고 결국 자신들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존심의 상징이 된 거야. 자네의 스프레드시트에는 그건 없었겠지.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IMF 금모으기 운동 보고서에서 본 단어였지만 나는 그저 경제 데이터로만 여겼다. 그 안에 담긴 국민의 감정과 기억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또 하나 있어, 이선. 그들은 일본의 몰락을 눈앞에서 봤어.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고. 절대로 일본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그게 자네의 데이터에는 빠져있던 결정적 변수였던 거야. 한국은 돈을 조금 잃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게 결국 더 큰 이익이라고 본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한국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국민성을 차가운 숫자로만 재단해왔던 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시간과 그 안에 쌓인 감정의 깊이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였다. 내 분석은 논리적이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들이었다. 백악관은 여전히 한국의 움직임을 과장된 신호로 치부했지만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두가 설마하며 모른 척했던 이유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삼성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바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연구소 소파에 누워 눈을 뜬 채 밤을 새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기운을 오직 저 혼자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제발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밤새 뒤척이다가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정적 속에서 눈을 뜨니 창밖은 아직 새벽의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제 컴퓨터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모든 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저는 자판기에서 싱거운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의식을 치르듯 유럽과 아시아 증시 주요 외신 속보 페이지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었지만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미국 시장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헝가리 국영통신사 영문 페이지에 아주 작은 팝업창 하나가 떴습니다. 속보 헝가리 정부 삼성전자와 3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최종 계약 체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도 예측도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공개 정보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즈 엑소더스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이미 편집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했고 사무실은 평소처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 했죠. 커피향, 토스트 냄새, 어젯밤 스포츠 경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마치 사라진 듯 했지만 사실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헝가리 통신사의 그 작은 팝업창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혼자만 듣고 있는 기분이었죠. 오전 8시 30분, 개장 1시간 전쯤 사무실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프리마켓 지수를 확인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메인 페이지에 기사가 올라오는 순간 연구소 모든 모니터에서 동일한 알림이 폭발하듯 뜨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전면 백지화 선언, 헝가리와 3천억 달러 신규 투자 계약 체결. 처음엔 정적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생각이 멈추기 마련이니까요. 모두가 스크린에 떠있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적을 깨트린 건 한 통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사무실은 단숨에 혼란의 소용돌이로 변했죠. 세상에 진짜라니. 지금 당장 삼성 관련 주식 다 팔아. 전부 조지아 사태와 연결해. 사방에서 외침과 절규가 뒤엉켜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분석가들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앙 스크린의 주가 표시는 온통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하락을 의미하는 붉은 화살표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어떤 기술적 분석도 시장 예측도 소용없는 순간이었죠.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옆자리에 마크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고객님. 지금 나스닥 지수가 수직 낙하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이건 침착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제 보고서에 적었던 그대로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전개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결국 현실이 되었군. 자네 말이 맞았어. 이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스크린 속 붉은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연금이었고 누군가의 학비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장을 덮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연구소 채널을 조지아 지역 방송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보는 전국 뉴스가 아니라 폭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화면에는 막 착공을 앞둔 삼성 공장 부지 앞에 혼란이 비쳤습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와 주민들이 모여 격렬하게 시위하고 있었죠.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워싱턴은 깨어나라. 50만 조지아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리포터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마이크를 꼭 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삼성의 신규 공장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삼성의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곳 조지아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카메라는 분노에 찬 시위대의 얼굴들을 차례로 비추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 하나 믿고 모든 걸 걸었어요. 대출까지 받아 트럭을 사고 집까지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리포터는 근처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작은 식당 주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사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심정이요? 하늘이 무너졌죠.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 다 털고 은행 빚까지 내서 가게를 열었어요. 이제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합니까? 워싱턴의 높은 분들끼리는 정치 싸움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어 리포터는 눈가가 붉어진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죠.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팔았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거라며 지금이 최고의 투자 시기라고 수많은 가족들을 설득해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허상으로 변했어요.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이라 부르고 저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나라를 믿은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화면을 더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경제 전문 채널로 바꿨죠. 화면 속 경제학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삼성 쇼크의 진짜 공포는 단순히 몇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세계로 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떠받치는 앵커 투자자였습니다. 그 앵커가 뽑혀나간 지금 작은 배들이 거친 항구에 남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외국인 투자도 급감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구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주정부 관계자들, 심지어 의회에서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대책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죠. 재무부 전화를 간신히 끄는 데이비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도 이 사태를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삼성이 빠지면 다른 반도체 회사가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믿는 모양이야. 저는 허탈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군요. 이건 단순히 가게 주인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가 있던 땅 자체가 꺼지고 있는데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뽑혀나갔는데 작은 기둥 몇 개로 건물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때였습니다. 부위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거의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보고서, 그 보고서 어디 있죠? 한국 관련 이상한 예측을 썼던 그 보고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모두 그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누가 썼어? 이름이 뭐야? 비서의 다급한 외침에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던 보고서였으니까요. 그 보고서를 썼던 저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건 곧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었죠. 그러나 사태는 너무 급박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선 밀러가 썼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커다란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비서는 저를 보자마자 거의 달려오듯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아마 버려진 것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선 밀러 씨, 부위원장님이 지금 바로 찾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동료 수십 명이 숨을 죽인 채 저와 비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명 연구원이었던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유일하게 예측했던 사람, 예언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서 존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 위로 더 큰 짐이 얹힌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보고서 원본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향해 인생에서 가장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악관으로 가야 하나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동료들의 시선이 무겁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천근만근처럼 눌러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휴지 조각으로 취급받던 이 얇은 종이더미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의 운명을 바꿀 예언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백악관은 위용에 걸맞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신원 확인과 보안 검사를 거쳐 내부에 들어선 순간 이곳이 권력이 모이는 세상의 중심임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높고 장엄한 천장, 벽을 채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히 통제된 듯 보였지만 그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가 막을 내린 뒤의 공허함 혹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정적처럼요. 폭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 대신 초조함과 피로가 어려 있었고 그들은 저희의 정체를 모른 채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회의실 앞에서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 씨, 제발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모두가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라니 이미 병이 말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 의사를 찾아본들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곳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그 안을 채운 인물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상석은 아니었지만 가장 상처 입은 짐승처럼 앉아있는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미국의 모든 권력이 그 방 안에 모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적에, 또 다른 이는 절박함, 그리고 몇몇은 순수한 호기심을 드러냈죠.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만했던 부위원장은 수염도 깎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깊은 피로와 혼란뿐이었죠. 저는 안내받은 연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뒤에는 데이비드가 조용히 서 있었고 그는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 여긴 자네의 무대야. 분노하지 말고 진실을 보여주게. 진실은 언제나 분노보다 차갑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들고 온 파일을 연단 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했어요. 잠시 후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500조 원 규모의 다섯 번째 판.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SI 연구소의 이선 밀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오판의 과정을 되짚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 말이 시작되자 몇몇 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특히 부위원장의 표정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500조 원의 투자를 강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무산되자 보복조치로 관세와 인력 억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러분의 계산은 단순했을 겁니다. 500조 원을 얻지 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 계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엄청난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했던 것은 50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2일 만에 여러분이 잃은 금액은 직접적인 투자 손실, 주가 하락, 그리고 미래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최소 1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500조 원짜리 수박을 따려다 1천조 원짜리 밭 전체를 불태운 셈입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이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를 바꿨죠. 첫 번째 오판.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는 한국을 일본과 같은 나라로 본 것입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순순히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여러분은 한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결국 국익을 위해 자존심을 굽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1980년대 일본의 경제 데이터와 2020년대 한국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러나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경제에 깊게 종속돼 있던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았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협상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연구원, 사회적 응집력이나 역사적 경험 같은 걸 경제 지표처럼 백악관에서 제시한다는 건가? 그건 과학이 아니라 인상 비평에 가깝지 않나?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상 비평이라고 부르신 그것을 시장은 위기 상황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압박을 가했을 때 한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감정이 아닌 과거 위기 속에서 학습된 철저히 합리적인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만들어진 그들의 위기 대응 모델은 그 어떤 경제 모델보다도 정확하게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 보고서에 이미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변수가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겁니다. 제 말에 재무부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 밀러. 하지만 당신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빼먹고 있네. 바로 우리의 군사 동맹이지요.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보호를 기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자 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던 지렛대가 아니었나? 그 카드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전략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체계와 전 세계로 수출되는 K방산의 현황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그 지렛대의 힘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여러분이 압박을 가하는 동안 폴란드와 UAE, 이집트가 한국산 무기를 들여갔습니다. 그들의 국방 자립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카드는 아직 의미가 있지만 예전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진 카드를 들고 지나치게 큰 판돈을 건 셈입니다. 안보보좌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음 슬라이드 제목을 띄웠습니다. 두 번째 오판 노동자는 인질이 아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실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수단, 즉 인질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자 여러분은 이에 상응하는 비금전적 제재를 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국민을 억류하는 방식으로요. 이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린 최악의 잘못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국내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반미 정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지난 12일간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분명히 보였지요. 여러분의 압박은 한국 내에 존재하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단번에 봉합시켰습니다. 보수와 진보,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로 결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기업을 겨냥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5천만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든 셈입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을 건드렸다는 국민적 분노가 그들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이 거친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개 연구원이 국가정책을 함부로 재단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일 뿐입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단호한 답변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최종 결과 신뢰의 붕괴. 이제부터 여러분의 오판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장면은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조지아주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조지아주 지도를 띄우고 삼성 공장 부지가 있던 카운티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의 완전 철수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직접 고용 인력이 5만 명,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에 지난 48시간 동안 해당 카운티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중소기업 명단을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요. 프랭크의 식당, 오말리 물류, 서베너 강 건설 자재 등. 이 이름들이 보이시는가요? 이들은 단순한 기업 목록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정이 이 모든 것을 단 12일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고 트럭 운전자는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은 결국 조지아주 전체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어진 화면에는 폭포수처럼 추락하는 나스닥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조지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쇼크는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번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던 미국이 정치적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업을 내쫓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시장을 빠져나간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그 수치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다른 나라 자본이 메워줄 거라는 기대는 그저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공포란 감정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전염되니까요. 제가 어젯밤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자본 규모는 우리가 얻으려던 500조 원의 3배를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균열 하나를 막으려다 결국 거대한 둑 전체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생명 없는 무덤처럼 적막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화면 속 끔찍한 수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하얀 빈 화면만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셔츠 소매로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일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 제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해결책은 없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닙니다. 금이 간 유리컵을 다시 붙일 수 없듯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500조 원짜리 계약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여러분을 예전의 파트너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훨씬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부위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망하는 걸 지켜보라는 건가? 자네는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온 건가? 그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국도 세계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무겁게 상황실을 짓눌렀습니다. 부위원장은 더 말하려 했지만 이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크만이 그의 마지막 절규를 받아냈습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겨진 것은 깊은 정적과 패배감뿐이었습니다. 폭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저와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 것은 한 나라의 오만한 권력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처음 백악관에 들어올 때 느꼈던 그 위압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복도와 높이 솟은 천장은 속이 비어버린 거대한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비서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의 시선 또한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나를 위아래로 후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경외심과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제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힘없이 떨렸죠. 그때 데이비드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선. 자네가 해냈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전달했을 뿐이죠. 저는 단지 통역사였을 뿐이에요. 제 대답에 데이비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던 차의 타자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연구소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그 냉혹한 전장의 한가운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내를 벗어날 즈음 음악이 끊기고 긴급 뉴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백악관은 토마스 해리슨 무역대표부 대표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급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악화된 양국 간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데이비드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작된 것이었죠. 그들의 늦은 항복 선언이자 뒤늦은 수습의 서막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 안의 작은 모니터를 켜고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생중계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입국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잠시 후 토마스 해리슨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깊은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제대로 망신을 주는군. 저쪽도 만만치 않아. 뭐가 말입니까? 마중 나온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외교부 이전 서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무국장급이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그런 식으로 맞이하다니. 노골적인 외교적 결례이자 아직 대화할 준비가 없다는 명백한 신호야.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화면 속 해리슨 대표는 자신을 맞이한 젊은 관리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던 그는 결국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뒷모습은 초강대국의 대표라기보다 용서를 구하러 온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유령 취급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선 자네, 어젯밤 브리핑은 정말 대단했네. 소문 다 들었어. 거의 전설이더군. 이봐 밀러, 점심 약속 있나? 자네에게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다음 분기 아시아 시장 리스크 분석 말이야. 심지어 내 보고서를 비웃던 마크까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원두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선, 지난번에 했던 말은 잊어줘. 자네가 옳았어. 완벽하게. 자네는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어제의 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지만 오늘의 나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그들의 점심 약속을 거절하고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었지만 내가 시작한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끝나는지는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특집 보도를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정치평론가 제임스 파커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연구소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방송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등장한 파커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깊은 비통함이 서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백악관은 자신들의 권력을 과신하며 동맹국을 향해 거침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시청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결과는 철저한 파멸입니다. 우리는 500조 원의 투자금을 얻기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이제부터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뒤로는 미국의 선택과 충격적 결말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미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서 있다가 이내 한국의 국기만 천천히 멀어지는 장면이 나타났다. 강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에 발목이 잡혔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20세기의 방식으로 21세기의 국가를 다루려 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패착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만 바라보았을 뿐,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단단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쌓여왔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최신형 슈퍼컴퓨터를 낡은 타자기로 다루려 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였다.
파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우리는 혈맹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했던 100년의 동반자를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 세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마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잃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동맹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휴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의 분석은 내가 백악관에서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아프게 파고들었다. 파커의 말처럼 해외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 독일의 한 유력 주간지는 미국의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일본의 경제 채널에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며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 정책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석가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내 예측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급파되었던 해리슨 대표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굳게 유지했다. 결국 백악관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고 부위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떠나기 전날 오후 나는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전임 부위원장이 서 있었다.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제 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오만이나 분노는 없었고 대신 깊은 공허함과 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옳았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과였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야. 다음 분기 대중국 무역 전략 보고서지. 후임자가 오면 마무리하겠지만 그 전에 자네의 분석을 들어보고 싶군. 순수한 분석가로서의 의견 말이야.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항복선언이자 제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닌 전문가와 전문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은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주말 오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연구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불과 며칠 전 세상을 뒤흔들던 폭풍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카페의 TV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죠.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철폐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이라는 놀라운 조건을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역사에 남을 12일이었어.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결국은요. 이번 일로 자네는 연구소의 영웅이 됐어. 곧 큰 승진이 있을 거야. 어쩌면 백악관에서 직접 자네를 데려가려 할지도 모르지. 킹메이커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가 될 수도 있겠는걸.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저는 정치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말에 데이비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하군, 이선.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며 조금은 변한 것 같지 않나?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자네라면 지금쯤 미국의 GDP 손실이나 한국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을걸. 하지만 지금 자네의 표정은 훨씬 복잡해 보여. 마치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고 있는 사람 같군.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더 이상 숫자와 그래프뿐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자존심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하고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네의 예측 모델에 자존심이라는 변수도 넣을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지난 12일에 치열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보고서를 비웃던 부위원장의 얼굴, 단호했던 한국 대변인의 시선, 절규하던 조지아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려놓던 부위원장의 허무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처럼 다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데이비드. 아니에요. 아직도 고집을 못 버린 건가? 그의 농담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예측 모델은 변수를 입력해야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변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상수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며 수많은 변수가 흔들려도 결국 결코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감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상수를 외면한 채 오직 변수들로만 세상을 예측하려 했던 거죠. 마치 핵심 공식을 빼놓고 수학 문제를 풀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잔잔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본 어떤 표정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분석가가 되었군.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12일간 이어졌던 긴 여정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비쳤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평생을 걸고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공식이었죠. 지금까지 백악관을 뒤흔든 신입연구원 이선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강대국의 자만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백년 동맹의 신뢰가 불과 12일 만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결국 힘을 가지며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